오늘 이제 드디어 유럽을 넘어서 이제 저쪽 식민지에 있는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신도가 본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유럽의 종교개혁이 독일 경건주의를 통해서 또는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대각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찾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살피고 공부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쭉 하면서 그동안 우리 여기서 옛날에 영화 루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매년 10월 30일 되면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설교 제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종교개혁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영화 루트를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 그냥 듣던 이야기 그대로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좀 분별력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많이 또 내용을 보고 나니까 새롭게 보인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8주 끝나고 나서 9주 쪽에는 편안하게 마틴 루터 영화를 감상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후 시대입니다. 자, 좀 봐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예, 이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8회 동안 하게 되었는데 오늘 6회입니다. 6회. 저번에는 종교개혁 전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종교개혁 후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후에 이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신학자들은 4대 종교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 평신도가 볼 때는 이게 그거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해서 제 나름대로 4대 종교 전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편한 게 평신도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대 그 전쟁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영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딴 나라들은 식민지가, 마땅한 식민지가 없었는데 영국은 식민지가 정말 엄청난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 식민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 세계 종교를 흔드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혼란을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딴 것보다는 영국의 그 국내 사정들, 종교 갈등들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러분들 자주 듣던 메이플라워 이제 나오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영국의 13개 식민지,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평신도가 제 나름대로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교도하고 유대인 정신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딴 데서 맥을 못 추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 틀리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성령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자, 미국이 13개주로 갔다가 나중에 한 100년 후에 미국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운동, 대각성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후에 그 독일에서 거기 헤른후트라는 모라비안 들어보셨죠? 거기 몇 명이 그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그 불씨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스탑하느냐? 그게 또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 저번에 보셨죠? 저번 시간에 진짜 복잡한 내용인데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전쟁 4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프랑스 내에 국내에 있는 위그노, 개신교인 위그노하고 가톨릭 싸움 아주 피비리 납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영국 내전은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네덜란드 독립운동입니다.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칼로세 아시죠? 칼로세가 합스부르크인데 태어난 거는 네덜란드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네덜란드 쪽에는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루터하고 가깝죠. 거기는 루터하고 칼빈이 가깝죠. 그러니까 거기는 개신교고, 스페인은 골수 가톨릭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 네덜란드가 그 80년 동안 싸움을 하면서 가만히 있느냐? 배를 잘 만들어 갖고 어디로 갑니까? 식민지를 많이 개척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에서 특별히 어디입니까? 뉴욕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30년 전쟁.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가톨릭하고 붙는데 프랑스는 어디라고요? 가톨릭이죠. 근데 나중에 싸움할 때는 개신교 붙습니다. 왜요? 프랑스하고 합수부르크라는 알레르기가 보통 아닙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30년 종교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거 약간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4대 종교 전쟁,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4대 종교 전쟁이라고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피트 발도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갱신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루터가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후에 프랑스는 루터의 영향은 없지만 그 밑에 칼빈의 영향으로 받아서 엄청나게 프랑스 내에 개신교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왕당파, 가톨릭인 왕당파하고 위그노 많이 요새 부상하는 칼뱅파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디치에 있는 카트린 그 왕비하고 이제 자기 남편이 앙리 2세가 나중에 좀 이따 설명 마상 시합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는데 자기 아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딸 마그리타라는 딸을 이제 아들이 어린 아들인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왕조를 이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딸인 마그리타를 또 연결하려고 저쪽 나바르 왕국이라고 저쪽 프랑스 밑에 있는 거기에 왕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앙리 4세입니다. 개신교죠.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피비린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국제에서 낭터 칙령이라서 종교 화합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화합도 일시적으로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덜란드 독립전쟁. 칼 5세의 고향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들인 필립 2세가 굉장히 개신교라고 핍박을 많이 합니다. 세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잘 됐대요.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어디하고 이게 대립이 됐냐면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하고 이쪽하고, 그 전에는 스페인의 무슨 함대요? 무적 함대가 누구한테 박살납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1세한테 박살났는데 누구의 도움 받았습니까? 네덜란드의 도움 받았죠. 네덜란드는 이미 자기 식민지 개척한다고 선박 건조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해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죠. 동인도 회사 저쪽 아시아 쪽으로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1609년도는 어디로 갑니까? 서인도 회사라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독일 30년 전쟁. 자, 신교하고 구교 국제전인데 아예 그냥 프랑스하고 합스부르크는 완전히 여기서도 같은 가톨릭인데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청교도 혁명입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찰스 1세라는 왕하고 누구하고요? 그 유명한 청교도의 크로멜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로멜이라고. 근데 크로멜이 정치를 잘했을까요? 예. 자,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자료 필요하면은 드릴 겁니다. 자, 이 4대 종교 전쟁인데 여기서 남은 건 뭐냐면은 영향이 뭐냐면 독일에서는 이제 완전히 기독교는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 아니냐? 그때 일어난 게 경건주의라는 겁니다. 그 경건주의 안에서 경건주의도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고 뭐 하니까 거기에 우리 평신도 같은 사람이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존 위클리프하고 얀 후스 그 다른 사람 있죠. 몇 명이 남다 그랬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합해집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경건주의가 있고 이게 이 몇몇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한테? 영국한테. 영국도 그때 영적으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거장이 있었죠. 영적 거장이. 누굴까요? 웨슬리죠. 예. 웨슬리가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 불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하고 이쪽에 있던 독일에 있던 모라비안 그 헤르누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난리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유럽은 이미 기독교는 쭉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비근호 전쟁.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별로 들으실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근호 전쟁. 가톨릭하고 개신교 싸웁니다. 한 37년 싸웠는데 카트린 아시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왕비가 프랑스 왕한테 시집 올 때 뭘 갖고 왔다 그럽니까? 프랑스는 음식이 굉장히 후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집 갈 때 뭘 다 갖고 왔어요? 이태리의 음식 뭐 이렇게 잘하는 요리사하고 같은 그쪽에는 모조리 싹 프랑스로 갔다 그러죠. 프랑스가 음식 문화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피크 때는 언제입니까? 루이 14대 완전히 피크가 이르고. 자, 하여튼 메디치를 음식 문화를 따져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남편 앙리 2세라는 사람이 그 마상에서 싸움하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비가 섭정을 합니다. 애들이 좀 어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개신교가 뜨니까 카톨릭하고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이 대학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냐면 바돌레 이게 참 발음이 안 나는 바돌레메 축제 때 축일 밤에 완전히 그 파리에서 몇천 명이 죽고 몇천 명이 완전 세느강이 완전 피바다 됐다 그러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프랑스에는 몇천 명이 죽어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낭트 칙령으로 일단은 봉합은 됐는데 이거 다시 또 없앤 건 누굴까요? 루이 14때 가서 완전히 이게 파기가 됩니다. 자, 네덜란드 독립전쟁. 우리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전쟁이라고 그랬죠.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저 같은 네덜란드는 80년 전쟁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 실속을 다 챙깁니다. 왜냐하면 배 만들어 갖고 인도, 동인도, 서인도 가서 전부 다 자기의 식민지를 국제적 상업 중심지로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스페인이 통일을 하자 1500년대요. 스페인 통일하자마자 이사벨 국왕이 뭘 합니까? 쫓아보낸 걸 어디를 쫓아보냈습니까? 유대인하고 이슬람 기술자들 다 쫓아보냈죠. 대부분 다 어디로 갔다고요? 네덜란드 가서는 엄청나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대부업, 금융업 쪽에 그리고 그 기금속 기술 쪽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외로 나가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여기서 형성됐다고 알려졌죠. 그리고 30년 전쟁 마무리 때 베스트팔렌 때 전체 국제전이 그때 마무리될 때 이 사람도 같이 해서 덕으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30년 전쟁, 이 30년 전쟁 때 딱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개신교하고 가톨릭 싸움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 할 때 재판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브롬스라는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완전히 마틴 루터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쪽 작센 지방에서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 5세 동생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써놨나? 페르난디트 1세라는 사람이 동쪽을 맡고 있었는 동생이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선을 해가지고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게 이름이 뭘까요?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이 루트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 루트의 다음 제자가 누구죠?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루트한테 사인을 보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하해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게 어떤 하해냐? 아우크스부르크 하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미 뭐가 쫙 올라왔습니까? 칼빈주의가 엄청나게 밑에서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루트 이거 좀 잡으려고 협약 맺혔는데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저쪽에는 칼뱅주의자들이 다 있어. 그때 자유주의 도시들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도시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어르는거리시죠. 그래서 싸움이 이제 신교도 혁명, 구교도 혁명 해가지고 그 유명한 피비린내는 종교 전쟁을 갑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도 이게 땅 따먹기입니다.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해서 일단 30년 전쟁이 마무리되지만 그때 서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소멸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기독교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합니다. 이런 정말 이 앞에 거를 보면은 뭐 기독교가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영국 내 혼란을 통해서 손길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영국은 튜터 왕조하고 스튜어트 왕조라고 두 왕조가 있죠. 그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6세 영국 혼란 A, B, C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식민지가 어디입니까? 직접 식민지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 영국의 혼란이 엄청나게 미국의 국가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겠죠.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을 보시면은 미국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왜? 이쪽으로 흘러온 영국에서 흘러오고 아까 헤르노트에서 올라온 거 이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미국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루트 영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우리 옛날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죠? 스카트 이거는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예. 이게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카트린입니다. 카트린이 섭정하는데 카트린 옆에 있는 자식이 있죠. 아들 둘하고 딸 마그리트입니다. 이 아들 둘이가 빨리 죽습니다. 엄마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엄마가 너무 나대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까 위근호 전쟁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왕조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카트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비디오를 좀 올리겠습니다. 1519년 출생한 카트린 드 메디치는 유럽 제1의 부자였지만 평민이었던 메디치가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비록 돈으로 얻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우르비노 공작 자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유럽 국가들이 그녀를 앞다투어 신부감으로 탐내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살을 넘기면서 아버지 로렌초 메디치는 매독에 걸려 사망했고 어머니도 같은 병에 전염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지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안으로 사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트린의 보호자였던 작은 할아버지 교황 레오 10세가 선종하자 메디치 가문을 싫어했던 후임 교황 하드리아노 6세는 카트린에게서 우르비노 공장령과 피렌체의 실권을 몰수했습니다. 이후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린 카트린은 수녀원에서 천덕꾸러기 고아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I was raised along with the rest of the unwanted children. 네, 여기까지 Like 하면 되겠습니다. I believe that if I were good, 조금은 God 더 would 봐야 protect me. 되는데. 자, 다음 하면 좀 안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그 베스트팔렌 조약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왼쪽이 루트 종교개혁 때입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완전히 1648년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근대 유럽의 영토의 근간이 됩니다. 예. 자, 영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에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100년 전쟁을 오랫동안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양쪽에 이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마지막에 누가 이겼습니까? 프랑스가 누구 때문에요? 잔드라크. 그 다음에 영국이 내전 장미전쟁을 합니다. 장미전쟁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헨리 7세가
튜터 왕조를 설립을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가톨릭이죠. 예? 자, 튜터 왕조를 설립하는데 신성 튜터 영국이 약하니까 그때 떠오른 별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혼인 정책을 해가지고 튜터 왕조가 이제 넓혀 나갑니다. 그런데 헨리 7세 아들인 아더 왕자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침실을 썼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갖고 막 이야기가 많은데 하여튼 몸 약해가지고 애를 못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헨리 8세가 그 왕하고 자기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헨리 8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누라인 카트린에서 애가 났습니까? 애 낳았는데 딸밖에 안 났어요. 그 이름이 메리죠, 그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뭘 했습니까? 앤 볼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앤 볼린이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비가 돼야 되는데 왕비가 되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헨리 8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황 그때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레고리 7세입니다. 아까 그 메디치 가문에 그쪽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해주지 왜? 해주면 또 스페인한테 당할 거라고 뻔하니까. 그러니까 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헨리 8세가 뭐 어떻게 합니까? 간두라. 내가 교황할게. 그래서 자기가 영국 국교를 만들어 갖고 자기가 수장이 되죠. 그 이야기가 그 영화 우리 많이 봤죠. 앤 볼린, 천일의 앤 뭐 등등의 보셨죠. 그 다음에 이 웃기는 게 이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루트를 비판해갖고 교황한테 상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자 교황하고 비틀어졌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영국 국교가 탄생을 합니다. 영국 국교가 탄생을 해서 헨리가 그렇게 낳고 싶었던 아들 낳습니다. 누굽니까? 에드워드 6세라는. 근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여러분 보시면은 헨리 8세 이런 영국 국교도 개신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가톨릭인데 내용은 개신교인데 다른 형식은 다 가톨릭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런 냄새 나죠, 그죠? 예. 근데 에드워드 6세는 틀렸습니다. 굉장히 개신교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분위기는 여전히 영국은 가톨릭 분위기입니다. 자, 영국 혼란 이제 B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드워드 6세도 어렸을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 따지면 그 누굽니까? 캐서린하고 헨리 8세 첫 번째 난 딸 메리 1세가 이제 여왕이 되죠. 자기 어렸을 때 뭘 봤습니까? 에드워드 6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톨릭 핍박받는 거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들 그냥 유명하다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피에 메리죠. 예. 그리고 그걸 또 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메리 튜터가 있을 때 거기 런던 담 밑에 지하 감옥에서 계속 있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참 정말 종교가 뭔지 이런 거 많이 생각했겠죠. 어린 나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종교고 정치고 굉장히 결혼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됐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쟤는 적자가 아니야. 앤 볼린은 정식 왕비도 아닌 데서 났기 때문에 저는 아니야. 영국 그게 없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쪽에 헨리 7세가 딸이 있었는데 어디다 보냅니까? 스코틀랜드한테 시집을 보내요. 거기 쭉 밑에 가서 나중에 스코틀 메리가 있는데 그 메리는 엄마가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가톨릭 집입니다.
집안입니다. 기스 가문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다가 그렇게 그쪽에 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아들이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된 겁니다. 올해 근데 메리 스캇은 너무 날씬하고 이래가지고 또 매너도 좋고 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인기 캡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카트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것도 또 교황하고 어떻게 해갖고 날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쫓아보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알아서 스코틀랜드를 가버렸죠. 스코틀랜드를 간 이 메리가 좀 전체 분위기를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자베스하고 이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목 잘려 죽죠. 자,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하느냐? 엘리자베스는 이걸 전부 다 통합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 때문에 싸움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 성공회죠. 성공회를 이렇게 다 안을 보듬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국 그 국교에 보면은 카톨릭하고 거의 같은 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저교회가 있고, 대부분 다 뭐 중간중간에는 광교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저 교회에서 일어나. 자, 그러니까 국교회 위에 있는 고교회, 강교회는 엘리자베스하고 잘 맞겠죠. 근데 저 교회가 문제입니다. 저 교회 중에서도 좀 덤비는 사람, 분리 쪽에 가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청교도도 모두가 분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청교도 중에서도 이건 아니야, 우리 영국 떠나자 해가지고 영국을 떠난 사람이 있죠. 어디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로 가보니까요, 거기는 뭐 하나 종교적으로는 좀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싶어 다시 어디로 옵니까? 일단 영국으로 옵니다. 영국 플리무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예, 저쪽 미국으로 가는데, 자, 그때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왕자가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기 보호했어. 저쪽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그때는 제임스 6세였죠, 그쪽에서는. 근데 여기 영국 와서 통합 참편이 돼가지고 제임스 1세가 되죠. 제임스 1세는 원래 개신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왕권에 대한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개신교도 굉장히 좀 무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임스 1세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구 신하 중에서 똘똘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제임스 1세한테 얘기해가지고 개신교 좀 달래라고 이야기한 게, 그래서 그 달래고 뭘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제임스 1세가 기회를 주가지고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을 그때 신학자들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유일한 제임스 1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임스 1세 아들은 이게 골치 아픈 친구예요. 누구냐? 찰스 1세입니다. 자기 마누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칼뱅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칼뱅주의 엄청나게 싫어하니까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칼뱅주의는 당연히 개신교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찰스 1세는 뭐 스코틀랜드한테도, 스코틀랜드는 그때 종교가 장로교죠. 왜? 잔 낙서가 거기서 이미 장로교를 국교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어디로 가서 지금 부딪힙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게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찰스 1세하고 그 다음에 그 의회 중심인 크로멜하고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데, 찰스 1세는 큰 소리만 치지 이 싸움을 잘 못하는 거예요.
크로멜한테 계속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다 집니다. 그래서 찰스가 영국에서 왕이 목이 잘립니다. 크로멜한테. 그리고 이 또 크로멜이 자기는 뭐 굉장히 청렴하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청교도이긴 한데 이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일랜드 가가지고 아일랜드 가톨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뭐 그래가지고 가톨릭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스코틀랜드는 뭐냐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자체적으로 리더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들이 주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주교 잘라버리니까 이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 등등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싸움이라. 자, 그리고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맡아요. 자기 아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국민들이 왕을 찾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찰스 1세가 처형당할 때 프랑스로 도망간 찰스 2세가 돌아옵니다. 찰스 2세가 돌아오는데 기국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죠. 얼마 후에 죽습니다.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왕권파하고 의회파가 있는데 의회파가 굉장히 실력이 많이 쌓였어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2세가 딱 보니까 이거 또 왕권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임스의 딸 중에 하나가 저쪽 유럽에서 그 네덜란드 그쪽에 있는 공주하고 왕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메리하고 윌리엄인데 미국에 가면은 윌리엄 메리 대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임스 2세의 딸인데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 영국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 정권을 인수한 그걸 뭐라 그러죠?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사실은 싸움이 있었는데 딴 때보다는 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종교 간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리하고 윌리엄이 이제 잡았는데 그 집도 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갑니다. 그게 뭡니까? 앤 여왕입니다. 앤 여왕이 스튜어트 마지막 왕이 되고 앤 여왕 다 죽고 나니까 자녀들이 없으니까 족보를 쫙 찾다 보니까 저쪽 하노버가 독일 쪽에 있는 하노버에 있는 제임스 1세의 정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조지 1세입니다.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원내각제고 입헌군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 조지 1세가 오랫동안 어디 살았다고요? 독일 하노버. 그 쓰는 언어가 뭐겠습니까? 독일어겠죠. 여기서 왔습니다. 왕으로 왔습니다. 대화가 될까요? 있으나만 하죠. 왕은 자리만 지키고 우리 의회에서 다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지 1세 때문에 일어난 얘기. 지금도 그 전통이 자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오랫동안의 역사가 엄청나게 딴 나라한테 영향을 미쳤거든요. 자, 아까 백년 전쟁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움했다 그랬죠.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 형태입니다. 공국 쪽에서 이제 국가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장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튜터 왕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혼 동맹을 하죠. 해가지고 가톨릭하고 연결을 좀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하고 갈등을 하면서 뭐냐면 가톨릭하고 개신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튜터 왕가의 갈등이 생기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가 그때 아까 그 얘기했죠. 고교회, 광교회, 저교회 사이에 갈등에서 있을 때 엘리자베스 때 안 되겠다. 저교회에서 분리주의자가 생겨가지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을 다시 와서 플리무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메이플라워 타고 갔죠. 그 다음에 스튜어트 왕권은 계속 고교회, 광교회, 저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찰스 1세하고 크롬웰하고 내전이 붙어가지고 이제 국가 종교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다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형태로 갈 가능성이 지금 쫙 열린 겁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 모국이 또 기가 막혀요. 여러 나라가 아니라 모국이 어디라고요? 영국입니다.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요걸 그대로 식민지 국가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 식민지 국가에서는 국가 종교가 생겼겠죠. 그런데 국가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 모국에서 몇백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뭐 딴 사람은 어떻게 할지만 평신도가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신의 진짜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 영국 영향력이 크고 미국 얘기하면 우리가 딱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뭡니까? 메이플라워입니다. 자, 메이플라워 갈 때 여러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서로들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 사인을 하는 그게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메이플라워 서약은 필그림 파더가 제한 서약서인데 1620년도 11월 21일 날 성선자 102명 중 41명이 서명했다 그럽니다. 자, 그 작은 이제 내용을 한번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별난사는 미국 역사의 출발인 메이플라워 서약서 이야기입니다. 1580년대부터 영국인들은 북아메리카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돈을 벌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영국인 이민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자 꿈에 그리던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낙원이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초 메이플라워호라는 이민 선박이 출항하면서 영국인은 북아메리카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의 북아메리카 항해.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청교도는 국교의 잔혹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중 분리주의자 이른바 필그림 파더스가 특히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 필그림 파더스는 1608년에 국내의 종교 정치적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 로빈스의 주도로 영국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도착한 곳은 영국과 바다를 두고 마주보는 네덜란드였으나 그곳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에 필그림 파더스는 더 먼 곳에 있는 신대륙, 북아메리카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유럽 이민회사 버지니아와 북아메리카 이민 계약을 맺었으나 16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아메리카 이민이 성사되었습니다. 정착할 권리를 포함해 이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았고 같은 해 9월 16일 필그림 파더스는 목사 브렉스턴의 인솔로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해 꿈에 그리던 북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포도주를 운반하던 화물선 메이플라워호는 그들을 미국까지 실어줄 노아의 방주가 되었는데 길이 27m, 무게 180톤의 선박에 총 102명이 탑승했습니다. 그중 청교도 분리주의자는 35명이었고 나머지는 실직한 장인, 파산한 어민, 땅을 잃고 무일푼이 된 농민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계약 노동자 14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사람들은 102명을 태운 그 배가 무사히 대서양 해안에 도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출발 당시 계절은 장거리 항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6일 동안 험난한 항해를 거쳐
1620년 11월 21일에 그들은 마침내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 프로빈스타운인 케이프 코드만에 도착했습니다. 장장 66일에 걸친 오랜 항해로 그들은 너무 큰 대가를 치렀는데 4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병에 걸려 상륙 당시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이게도 상륙한 곳은 그들이 원하던 지역이 아니었는데 사전에 체결한 이민 계약서 때문에 그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민자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오늘날의 플리머스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대서양에 인접해 있고 토양이 비옥하며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를 보시면은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민을 1620년도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지나서 여기서 개발해가지고 10년이 지나서 개발해가지고 청교도 목사인 존 하바드는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에 이룬 거 다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뭘까요? 진짜 얼마나 애들 교육이 중요한지를 10년도 안 돼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이게 학교가 무슨 학교일까요?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비전이 뭐냐면은 바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교회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해서 이게 하바드라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좀 놀랍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하바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하고 전혀 거리가 멀죠. 연세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여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청교도와 유대인 정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쓴 건데 제가 볼 때는 공감이 돼가지고 평신도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정착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1609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동인도 해서에서 이제 서인도 해서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내용을 그리고 나서 청교도가 언제냐면은 162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미국의 건국 정신하고 혹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선착이 1609년도에 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이제 또 동인도 해서가 아니라 서인도 해서로 바뀝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식민지 정탈전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남미에 갑니다. 남미에 갔는데 브라질에 갔는데 브라질은 이미 누구 영토였습니까? 포르투갈 영토. 근데 네덜란드가 힘이 좋아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쪽에는 포르투갈을 쫓아보내고 자기들이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네덜란드 배 타고 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 타고 갔죠. 그때 사탕수수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받죠. 자, 그리고 그 네덜란드는 북아메리카 가서는 뉴 네덜란드를 그게 어디죠? 뉴욕이죠. 예? 그런데 자, 남미 쪽에 있던 브라질은 또 포르투갈의 힘이 세가지고 이게 네덜란드 쫓아보내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쫓아보냈습니다. 거기 같이 있던 사람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은 어디 가야 되겠죠. 누구 따라갑니까? 예, 네덜란드 사람 따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북으로 갑니다. 북으로 가는데 그 북은 이미 네덜란드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네덜란드 서인독 총독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위로 뉴욕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뉴욕 쪽으로 쫙 몰려갖고 세계 최대 유대인의 장소가 됩니다. 지금 뉴욕 가면 다 유대인 흔적들이 다 있죠.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고. 자, 청교도는 매사추세츠 프리무스에 도착했다가 1620년도요. 자, 그쪽에 서약을 아까 서약은 동등하다는 서약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명 살아나 밤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거기서 옥수수 재배법하고 뭐요? 이거는 제가 딴 데서 책에서 봤는데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메이플 시럽 있죠. 단풍 시럽. 이게 단백질이 많다 그러네요. 그 인디안들 배워가지고 단백질 보충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 사람들 잘 안 보시면은 여기 간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교육받은 중산층이 갔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개혁의 선두에 굉장히 있던 사람입니다. 개혁 주도 세력입니다. 그 신대륙의 정착 목적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것보다는 신앙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몇 명은 안 되지만 나중에 이민 사회에 뭐가 된다고요? 리드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향이 있죠. 지금도 미국 사회에 보면은 이 영향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나중에 8번째 하면은 트럼프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청교도의 영향력은 굉장히 셉니다. 자,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유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방법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주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장사 재능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본 정식의 노하우, 자본주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청교도는 어떻습니까? 청교도는 종교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갈망했지만 식민지를 새 예루살렘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교도를 유대교의 신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 탈출을 이집트 탈출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 탈출을. 그리고 유대인과 정신적 유대감이 뭐냐면은 바로 개척 정신, 개인의 능력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워서 그거를 자기가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게 유대인하고 개신교, 청교도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신도의 생각입니까? 자, 미국 초기 문화 형성. 자, 오른쪽에 대세 조금 보이죠? 근데 초기는 영국식 민습이 그대로 그냥 제일 북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청교도 문화. 저 빨간 거 있죠? 예, 빨간 거. 저기가 저 매사추세츠입니다.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델라웨이는 조금 평등주의, 자유주의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왕당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저 변방에 있는 것은 좀 평등을 강조하는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 근데 후기에 들어가면은 잡종들이 다 옵니다. 잡종이 다른 국가에서 많이 옵니다. 자, 노예도 있죠. 그다음 아일랜드도 있죠. 그다음에 독일 이민도 많습니다. 독일 이민도 그것도 비스마르크인가 누가 이게 핍박을 해가고 이쪽으로 미국으로 온 사람이 많습니다. 아일랜드 온 이유가 뭘까요? 예? 기근입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 거기는 주식이 뭡니까? 감자인데 감자 흉년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있는 신대로 가서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때 왔죠. 자, 여기 보면은 1600년대부터 오른쪽으로 온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종교별로 여러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걸 좀 설명.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제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신도 아니면 안 줍니다. 자, 13개 식민지 종교상 매사추세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쭉 이제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부흥의 중심. 자,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 쪽 일부만 봤는데 전체를 한번 보면은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4대 전쟁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경건주의, 독일 30년 전쟁 이후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경건주의라는 게 생기고 거기서 헤르누트라는 게 독일에서 진진도르프를 중심으로 헤르누트는 진진도르프의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이 있었던 거죠. 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강조한 거는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왜 거듭남을 그냥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영국에서 잔 웨슬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영국하고 미국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부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으로 가면 지금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가면 1차 대각성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대각성 1740년 정도, 그 다음 조금 있다가 2차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서부 개척대 2차 대각성이 있고, 그 다음에 3차는 선교 열정, 특히 그 대학생 평신도가 많이 끼어 있는 3차 대각성 때, 이때 그 흐름이 엄청나게 선교 열정이 연결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 1차 대각성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좀 조금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년 전쟁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쟁 있고 난 다음에 한 100년 동안 있다가 경건주의가 생겼다 그랬죠. 경건주의 있다가 경건주의에서도 또 거기에 몇몇 소수 있는 모라비안, 헤르누트가 똑같은 겁니다. 거듭남을 강조를 합니다. 그 거듭남은 옛날에 피터 발도 평신도가 거듭남 이야기한 거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영향을 줍니다. 영국의 교파 초월해서 복음주의 각성을 하는데, 그때 방금 말씀드린 웨슬리하고 또 누가 있냐면 조지 윗필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을 다 거듭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하니까 영국 국교 성공해서 가만히 두겠어요? 너 설교 그만해. 그러죠. 그쪽 성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윗필드가 야, 거기 할 필요 없어. 밖에서 야외에서 해. 나처럼. 그러면서 조지 윗필드는 목소리 좋아서 야외에서 설교를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못하게 되니까 웨슬리도 야외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청교도 1세 때는 열정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도 세우고 뭐 난리가 났는데 한 또 100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나타나는 게 뭔가 이상하죠. 그건 종교도 뭐 다양한 종교도 오고 이민자가 오고 마녀 재판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누가 이 귀신 들렸다 해갖고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쪽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면 되는데 그 화형을 체해버립니다. 완전 스페인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청교도에 있는 것도 힘이 완전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명목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에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갱신, 우리 신앙을 제대로 우리 선배가 여기 올 때 어떻게 해서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이래서 안 된다. 그때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디로? 저쪽 프릴링 하이젠이라는 사람,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 어디 사람이냐? 아까 했던 경건주의, 아까 헤르누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요때 동시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테넌트라고 해가지고, 테넌트가 자기 아들한테 조그만 그 자기 집 가까이서 그 학교를 만듭니다. 뭘 갖고 만드냐? 통나무를 갖고 만듭니다. 로그 대학입니다. 지금 무슨 대학일까요? 프레스턴 대학이죠. 그래서 프레스턴 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부흥운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커네티컬에 있는 뉴 잉글랜드 거기 해중교에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의 부흥을 일으키죠. 미국 전역을 완전히 깨게 만들죠. 자, 이렇게 그 조나단 에드워즈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분별력 없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죠. 누군가요? 자기는 거듭났으니까, 너 거듭 만났어? 너는 이단이야 하고 나타난 철딱선이 없는 데이번 포트라고 나옵니다. 거듭났어? 그게 진짜고, 너 거듭 만났어? 넌 가짜야. 그러면서 갈라치기 합니다. 갈라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자, 그것을 뭐냐면 새 비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옛 비파 해가지고 그 보스턴의 찰스 촌시라는 사람이 이갖고 이 기독교가 이게 대립이 됩니다. 2차 대각성이죠. 2차, 3차 대각성,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맛배기만 하고 다음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2차 대각성은 언제냐? 서부 개척시입니다. 근데 2차 대각성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긍정적인 면은 진짜 그 동부에서 완전 틀에 박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완전 오픈되고 자유로운 분. 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성령에 너무 의존한다. 이래가지고 또 공격을, 이 합동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체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대각성, 그러니까 남북 전쟁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이때 이제 또 대각성 분위기가 호작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우리가 저번에 한 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게 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맨하탄의 풀턴 스트리트에 어떤 네덜란드 비즈니스맨이 전단지 나눠줬는데 기억나시죠? 그게 처음에는 전단지 나눠주고 12시, 1시까지 기도하러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6명이 왔어요. 두 번째는 뭐 12명 이런 식으로 계속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요일 점심 때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밀리니까 종일하고 저 평일날 계속하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퍼져가지고 시카고 전국적으로 다 1년 사이에 미국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요? 3천만 명인데 100만 명이 완전 회심을 했다. 이 평신도 전단지 하나 나눠줘. 전단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 램필.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도 잘 없어. 이게 아마 어디 뭐 교단에 속했으면 엄청나게 선전하고 그럴 텐데 별 볼 일 없는 평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1853차 대각성 때 평신도 기도 운동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이 서부 점령하고 이민자 이렇게 다 점령하는 거를 영어로 Manifest Destiny 해가지고 이 명백한 운명이다. 와, 하나님이 미국한테 모든 걸 다 가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게 순회 전도자들, 무디하고 생키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부흥을 일으켰죠. 이 사람도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튜던트 발런터리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학생 선교 자발 운동이라고 일어납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카네티컷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정말 거듭남을 입고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선교하러 가야지. 그리고 어디를 자원했습니까? 중국을 갔어요. 벌써 꽉 차있대. 일본을 갔어요. 거기 꽉 차있대. 또 간 데가 도저히 인천 내렸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 학생 이름이 뭡니까? 언더우드 아판젤이죠. 그 다음에 그 선교 운동,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오순절 운동까지 갑니다. 우리는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1800 후반하고 1900년 초에 보면은 영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그 다음에 웨일스, 그 다음에 저쪽 어디죠? 그 LA까지, 아주사까지 이렇게 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원산하고 평양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한국 부흥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없었으면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대각성 운동 흐름은요. 자, 1735년부터 또 1790년부터 그 다음에 1850년부터 각각 단계별로 가는데 제일 앞에가 1차 대각성입니다. 근데 제일 밑에가 뭐냐면은 바로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인데 제일 밑에가 뭐냐면 청교도하고 바로 위에 있는 장로교회와 해중교회가 기초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신교들이 들어옵니다. 시간별로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당연히 장로교회, 해중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개신교가 오는데 가톨릭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일랜드, 멕시코, 중남미 이런 데서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청교도, 장로교, 해중에서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하고 기독 이단까지도 쫙 들어옵니다. 거기는 미국 서북, 남북이 이제 저쪽 서쪽으로 쫙쫙 내려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 장로교회 들어올 때 개신교에다가 가톨릭에다가 동방정교에다가 기독 이단에다가 동양종교에다가 뉴에이시다가 이슬람까지 쫙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착착. 근데 이렇게 가면 순간순간 어떻게 서부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 미국의 종교적 영향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다음 시간에 좀 남겨두고, 이제 길다고 이야기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가 헤르노트, 아까 경건주의 다음에 나온 헤르노트죠. 모라비안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헤르노트 공동체가 처음에 작게 시작했지만 그 영향은 영국의 존 에슬리한테 줬다. 뭘 줬느냐? 처음에 헤르노트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저쪽 1100년도 가면은 피트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평신도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스위스를 넘어서 온 지역 서유럽에 다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영국까지 갔습니다. 영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죠? 위클립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이 미쳐서 위클립을 따르는 사람이 롤라드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중울중울 암송한다, 그런 파들이 생긴다 그러죠. 그걸 보고 나서 또 옆에 있는 체코 대학에 있는 프라하에 있는 잔 후스가 또 갱신을 하죠. 근데 잔 후스가 나중에 공의에 불려하고 화형을 당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잔 후스를 따르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유니타스 프라트론.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유니타스 프라트론, 합동 형제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것도 핍박 계속 받아 얼마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불씨가 거들이고 하나님은 이 작은 소수를 정말 하나님한테 충성하겠다는 이 찾는 자 소수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제 헤르노트, 이제 모라비안 거기 모라바가 있는 그 헤르노트 진진도르프의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 진진도프는 어디 쪽이 사람이냐 경건주의 사람. 자기 아버지도 그쪽에 이제 영향을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진진도르프가 그렇게 자기가 땅을 내주고 모라비아 하나 내주니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루트교한테 엄청나게 받지. 이단이야. 경건주의한테도 네가 뭐 잘났다고 이단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압니다. 근데 이 진진도르프가 우리가 루트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경건주의를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로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 행하고 반대할 수 없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싸워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죠. 근데 여기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데는 9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온 사람들은 자기 교단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칼빈도 있고. 자, 이 교단을 다 누가? 진진도르프가 다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 합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는 뭐 했냐면은 진짜 말씀을 속으로 배서 열심히 그냥 눈물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인 기도를 합니다.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남자 12명, 여자 12명 갖고 체인 기도를 합니다. 체인 기도.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됐다 그랬죠? 100년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우리가 좀 요새 그 한 10분의 아니 뭐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작심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진도르프는 특별 성찬회를 해가지고 모든 삶을 품는 그런 걸 해갖고 서로 울면서 회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또 계열별로 차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화합을 해주는 그런. 또 하나님은 또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28년 동안 200명의 선교사를 정말 오지에 온 동네에 다 이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삶이 뭐 별나게 뭐 수도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삶처럼 삽니다. 그러면서 모델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는 사람을 보고 사는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저거 닮아야지 하고 자기의 모델 공동체로 여기는 데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금증의 대상이 되죠. 영국에도 유명한 영적 거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별 볼이 없습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엘리자베스 있을 때 분리주의자입니다. 깬 사람이죠 사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이 성공에 다시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시적 능력이 굉장했답니다. 그 시적 능력은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찰스한테 갔겠죠. 찰스가 뭘 썼습니까? 찬송가를 썼. 찬송가 몇 개요? 6,000개 썼다 그랬죠. 우리 찬송가 보면은 찰스 거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 간에 모친은 어떠냐? 자녀 19을 뒀는데 여기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 그래서 딱 방법대로 딱 한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그 뭐죠? 예. 감리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홀리클럽이라고 런던에 있는데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도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부가 됐습니다. 성공의 신부가 됐는데도 자기 자서전을 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 부족함을 메꾸려고 미국 선교로 갑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로 가는데 이래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다가 뭘 하냐면 미국 가는 배를 어떤 그룹들하고 같이 타게 해요.
누굴까요? 모라비안. 근데 모라비안 거기서 보면서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겁나 죽겠는 저기는 애까지도 찬송을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기가 성공의 신부인데 이게 믿는 건가? 굉장히 갈등이 많았답니다. 그것만 그랬을까요? 이걸 보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헤르누트의 모라비안에 있는 목사를 피터 벨러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도전을 받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웨슬리가 헤르누트로 갑니다. 가서 너무나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와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하는데 거듭남이 그때 자기가 기록에 보면은 드디어 거기서 영국에서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이 일어났다. 참 놀랍죠, 그죠? 근데 성령의 인도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력자인 아까 조지 위필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야외 설교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누가 있었냐고?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다. 이게 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1차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가만히 보면은 저는 보면서 이게 좀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는 신부가 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 생각하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지금 딴 데서 지금 모델이 될 만한데 그 찾아갖고 뭐 배우려고 한 것도 있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주위의 동력자들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찾겠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쭉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저는 나도 지금 진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영접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모든 게 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저는 또 뭘 했냐면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사회 훈련도 받았어요. 순장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선교 훈련도 받았어요. 선교도 가고요. 그러면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저쪽 존 웨슬리나 저쪽 보면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 주신 게 있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10년 동안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갱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옛날에 이런 게 없었으면 절대 내가 몰랐을 텐데 10년 동안 알게끔 뭐가 잘못됐는지 인사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교단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은 이래저래 우리한테 베풀으신 은혜가 엄청나구나. 우리를 깨닫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다음에 그 정도를 했으면은 잔 웨슬리처럼 찾아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적이 몇 번 있나?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런 적이 몇 번 있나? 최근에 와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첫 번째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본 게 어느 순간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에 에베소서 보면은 예수님 뭐라 하냐? 너는 저기서 어디서 얼마나 떨어진지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말씀. 너 혹시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너가 말씀 속에 교회 안에 교회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 이런 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예배에서 정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성령의 인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까? 참 저는 동력 우리 여기 귀한 목사님하고 정말 갱신의 뜻이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동력, 잠재 동력자가 있을 수도, 우리가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 동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품는 넉넉함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착각 다가옵니다. 벌써 1월달 온 지가 얼마 안 갔는데 벌써 1월달 후반부에 갔습니다. 그죠? 굉장히 긴급한 이야기입니다. 더 집중해야 될 뭐 내가 첫사랑 회복하는 것이 더 정말 예수님 만날 때 모든 걸 다 제치고 우선순위를 거기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강남 예배당, 강남 내가 큰 교회 다니고 갱신이고 계획이고 그건 다 보다도 내가 우선순위를 여기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어디 도망가는. 자, 그러면은 내가 맨날 말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결과물이 뭔가? 결과물이 더 집중해야 될 게 다음 세대. 말만 다음 세대 하는데 우리 여기는 다음 세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그다음에 영어 예배 그 젊은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찔림이 많습니다. 선교가 우리가 안 가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이쪽으로 찾아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딱 쳐다보시고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찔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이게 선한 영향을 해서 다음 세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주지만 또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은 소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가, 헤르누트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쪽에 있던 예레미야 램피가 조금 귀찮다고 안 했으면 여기까지 결과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누구 몫이냐? 각자의 몫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